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딸아, 몸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나 이제 이렇게 살 수 있어. 여기 인천국제공항에서 두 외국 여성이 서로 껴안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이게 무슨 일인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대체 딸의 몸이 어떻게 되었다는 걸까요? 두 모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어났어요. 겨울이 길고 비가 많이 내리는 도시지만 어린 시절 제게는 평범하고 따뜻한 집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회사원이었고 엄마는 집에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난 건 제가 6살 되던 겨울이었어요. 밖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난로 덕분에 따뜻했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고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오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잠깐만 이라고 말씀하시며 부엌을 급히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스레인지 위에 큰 주전자가 올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펄펄 끓고 있었는데 엄마가 깜빡하신 채로 나가셨던 겁니다. 저는 레고에 집중하고 있다가 갑자기 목이 말랐어요. 평소 엄마가 따뜻한 물을 컵에 따라주시곤 했는데 그날은 제가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의자를 끌고 와서 가스레인지 앞에 올라갔어요. 주전자가 너무 무거웠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전자를 들어올리는 순간 손이 미끄러졌어요.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서 제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의 고통은 지금도 생생해요. 마치 불에 직접 닿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엄마가 현관에서 달려와 저를 보시고는 얼굴이 새하얘지셨습니다. 아,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라고 외치시면서 급히 저를 안아 올리셨어요. 그 뒤는 정말 정신없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화상 부위를 차가운 물로 식히고 진통제도 주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깊게 데인 상태라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몇 주 동안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어요. 거즈를 갈아주고 연고를 발라주고 물집이 터진 곳을 소독해주고 아프긴 했지만 저는 금세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피부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팔과 다리에는 울퉁불퉁한 자국이 생겼고 색깔도 주변 피부와 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성장하면서 조금씩 좋아질 수도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엄마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밤마다 혼자서 우셨어요. 제가 잠든 줄 알고 방 밖에서 아빠와 속삭이며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 잘못으로 우리 애가 평생 상처받고 살 거야 라는 말씀들이 어린 제 귀에도 들렸어요. 저는 엄마가 우시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면서 진짜 문제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긴팔 교복을 입고 있어서 괜찮았는데 체육 시간이나 여름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제 팔에 자국을 보고는 그게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처음엔 넘어져서 다쳤어 라고 둘러댔는데 한 아이가 그게 넘어진 자국이야? 징그러. 다른 아이들은 아기는 없었지만 신기하다는 듯이 제 자국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여름이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반팔을 입고 있는데 저만 긴팔을 고집했습니다. 선생님이 더우니까 팔 좀 거드렴 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점심시간에도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서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수영 수업이었어요. 2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수영장에 가는 날이 있었는데 저는 그 날만 되면 아파서 못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도 제 마음을 아시고는 학교에 전화해서 아이가 아파서 수영 수업은 빠지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 온 가족이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저만 긴팔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땀이 흘러서 옷이 흠뻑 젖었는데도 벗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더우니까 팔 좀 걷어 라고 하시면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선풍기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시곤 했습니다. 내가 조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는 더 슬펐어요. 제가 아픈 건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엄마까지 괴로워하시니까요. 어린 마음에도 엄마를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탓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조심했어야 했는데 라고 하면서요. 엄마는 제 말을 들으시고는 더 울음을 터뜨리시곤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제가 위로할수록 엄마는 더 죄책감을 느끼셨던 거예요. 커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이들이 놀리는 방식도 더 직접적이 되었어요. 일부러 제 팔을 만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팔을 몸에 바짝 붙이고 피했어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는 주로 도서실에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는 곳이었으니까요. 책을 읽는 동안에는 제 모습을 잊을 수 있었어요. 특히 모험 소설이나 판타지 책을 좋아했는데 그 속 주인공이 되어서 멋진 모험을 떠나는 상상을 했습니다. 집에서도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방에 들어가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자고 해도 거절했고 생일 파티 같은 데도 가지 않았어요. 만약 수영장이 있는 파티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렇게 크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반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는 날이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반팔을 입고 있었고 저만 긴팔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너무 더워 보인다 며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거의 교실 구석에 투명인간이 되어 있었어요. 아이들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고 저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책상에 엎드려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어요. 선생님들도 제가 조용하고 공부를 잘해서 별로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엄마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친구는 안 사겨? 밖에 나가서 놀지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지만 저는 괜찮아요. 집이 좋아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진짜 속마음을 말씀드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아이들이었지만 여전히 저는 긴팔과 긴바지만 고집했습니다. 체육복을 입을 때도 항상 긴팔 체육복을 요청했고 여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할 때는 더위로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 시절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건 책이었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소설들을 읽으면서 주인공들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그 주인공이 된 기분으로 모험을 떠나기도 했고 때로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저는 화상 자국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모습이 싫었고 왜 하필 제게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원망도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의 슬픈 표정이 떠올라서 그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즈음에는 저 자신조차 이런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여름에도 긴팔을 입는 것,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같은 곳을 피하는 것.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제 세상은 집과 학교 그리고 도서관뿐이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저를 걱정하셨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제 기분을 살피시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거나 새 책을 사다 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저도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밝은 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화상 자국과 함께 조용하고 내성적인 소녀로 자라났어요. 제 삶은 늘 긴팔과 긴 바지 속에 숨겨진 채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이런 삶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밴쿠버 대학교의 넓은 캠퍼스를 처음 본 순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눈에 띄지 않고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익숙한 환경이었는데 대학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대형 강의실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는데 저는 제일 뒤쪽 구석 자리를 찾아서 앉았습니다. 여전히 긴팔 셔츠를 입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이 편안한 차림으로 있는 모습을 보며 괜히 위축되었어요. 교수님이 옆 사람과 인사해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웃음으로 대신했습니다. 기숙사 생활도 쉽지 않았어요. 룸메이트인 사라는 정말 밝고 사교적인 친구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같이 친구들이랑 놀자며 적극적으로 다가와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과제가 많아서 라든지
좀 피곤해서 라는 핑계로 거절했어요. 사라도 처음에는 계속 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혼자 있는 걸 선호한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더 힘들어졌어요. 캠퍼스 곳곳에서 학생들이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자유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제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서관 에어컨이 고장난 어느 날 모든 학생들이 시원한 옷차림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저만 긴팔 셔츠를 입고 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어요. 사서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괜찮냐? 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학년이 되면서 조금 더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는 표면적이었어요. 수업에서 조별 과제를 할 때도 늘 뒷전이었고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면 집에서 하는 게 좋겠다 몇 핑계를 댔습니다. 친구들이 수영장이나 해변으로 놀러 가자고 할 때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 제가 문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한 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책 속 세상에서만큼은 제가 자유로웠으니까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으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고 제인 오스틴의 소설 속 여주인공들의 당당함을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책 속 이야기였습니다. 그 운명적인 날은 3학년 가을학기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오후 4시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거라 캠퍼스에는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메인 스트리트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주차장에서 차 한 대가 후진하면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운전자가 저를 못 본 모양이었어요. 차가 제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고 저는 깜짝 놀라서 옆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조심하세요 라는 외침과 함께 자전거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땅에 넘어지는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가방이 먼저 떨어지고 책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긴팔 셔츠의 팔꿈치 부분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찢어진 소매 사이로 제 왼쪽 팔에 화상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걸 봤어요. 평소에는 절대 보이지 않게 조심했던 그 자국이 지나가는 사람들 눈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서 괜찮아요? 다쳤어요? 라는 목소리들이 들렸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찢어진 소매 부분을 다른 손으로 꼭 감싸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쪼그려 앉더니 말없이 뭔가를 제 어깨에 걸쳐주었어요. 깔끔한 회색 셔츠였는데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양인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고 검은 머리에 키가 꽤 큰 편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거 입고 가세요. 그는 정말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찢어진 소매나 드러난 자국을 빤히 쳐다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제가 당황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셔츠를 입으니 찢어진 부분이 완전히 가려졌어요. 저는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도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제 모습이 이렇게 갑자기 드러났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까요? 그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라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릴까봐 걱정되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근처 카페에서 잠시 앉아 계시면서 마음 진정하세요. 제가 차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거절하려고 했어요. 낯선 사람과 카페에 앉아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그의 셔츠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가버릴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직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혼자 집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카페는 캠퍼스 근처에 있는 작은 곳이었어요.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아서 구석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뭘 드실래요? 라고 물었고 저는 따뜻한 차 아무거나 라고 답했어요. 목소리가 아직도 떨리고 있었는데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캐모마일 차 2잔을 들고 왔어요. 진정에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요.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는 창밖을 내다보거나 자신의 차를 마시면서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빨리 자전거를 탔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먼저 사과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차를 피하려던 제가 갑자기 움직인 거였는데 그가 사과할 이유는 전혀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뛰어든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는 어쨌든 다치게 해서 미안해요. 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으신 것 같네요. 셔츠는 괜찮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저는 당황해서 아니에요. 빨아서 돌려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는 웃으면서 괜찮아요. 어차피 빨래할 셔츠가 많아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미소를 보니 정말로 괜찮다는 게 느껴졌어요. 차를 다 마시고 나서 저는 일어날 채비를 했어요. 이상하게도 처음 만난 사람인데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그의 태도가 고마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셔츠를 입은 채로 걸으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지만 그 남자의 자연스러운 반응 덕분에 생각보다 큰 상처를 받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계속 그 남자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고 배려 깊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제 자국을 보고 놀라거나 호기심 어린 질문을 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는 정말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묘한 충동을 느꼈어요. 혹시 그 자리에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 장소는 피하고 다른 길로 다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놀라웠어요. 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건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단순히 셔츠를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저를 도와준 그의 모습이 인상 깊었던 것일 수도 있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그 자리를 지나다녔지만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점점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었을 테고 다시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후, 목요일 오후였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지나가고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자전거가 보였습니다. 회색 자전거에 검은 헬멧을 쓴 사람. 바로 그 남자였어요.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저를 봤는지 자전거를 멈추고 헬멧을 벗었어요.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또 우연이네요. 그가 자전거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기억 속보다도 더 따뜻하게 들렸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우연이네요. 그 순간 저는 이게 정말 우연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그도 저처럼 이 자리를 지나다닌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겉으로 드러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지난번 일은 괜찮으셨어요? 다친 곳은 없으시고요? 그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네, 괜찮았어요. 라고 대답하면서 동시에 그의 셔츠가 생각났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깨끗이 빨아놨는데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어요. 셔츠 정말 감사했어요. 빨아서 가져왔는데 오늘은 집에 두고 왔네요.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괜찮아요. 그는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라도 한 잔. 지난번에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요. 제가 먼저 제안한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좋네요. 근데 제가 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부딪혀서 일이 생긴 거니까요. 결국 우리는 함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가 자전거를 끌고 가면서 제 옆을 걸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경영학과 3학년이었고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지 1년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학과라고 말했고 그는 책 읽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라고 말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저는 한국 문학도 좀 읽어보고 싶은데 영어로 번역된 걸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첫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책 이야기, 대학생활 이야기, 캐나다와 한국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어요. 그와 함께 있으니 제가 평소보다 훨씬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끝날 때
저는 이런 시간이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바람을 품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날 카페에서 나눈 대화 이후로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마주쳤을 때 잠시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점 계획적인 만남으로 발전해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셔츠를 돌려드려야 한다는 핑계로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식 만남은 캠퍼스 근처 작은 서점에서였어요. 저는 그에게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한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책을 추천한다는 건 제게는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혼자서만 책을 읽고 혼자서만 감상했는데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서점에서 우리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김영하의 작품, 한강의 소설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 때마다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작품들이 있는 줄 몰랐네요. 정말 흥미로워 보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져서 기뻤어요. 그날 서점에서 나올 때 그는 제가 추천한 책 몇 권을 사셨습니다. 읽고 나서 이야기해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면서, 때로는 캠퍼스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제는 다양했습니다.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 각자의 꿈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 저는 평생 이렇게 자유롭게 누군가와 대화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가 저에게 절대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제가 어떤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워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화제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제 대답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그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의 고향이나 가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모두 직장인이라고 하셨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사실은 문학이나 예술에도 관심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경영학을 선택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동질감을 느꼈어요.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문학을 공부하고는 있지만 졸업 후에 정말 문학 관련 일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우리는 캠퍼스 뒤편의 작은 언덕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어서 하늘이 오렌지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거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저도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와 함께 있으면서 점점 편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긴 팔만 입고 다니는 제 모습을 그가 의아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말을 시작하려는데 목이 메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해본 적 없는 이야기를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괜찮아요. 말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 사람 앞에서만큼은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고가 있었어요. 조금씩,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6살 때 뜨거운 물에 데인 일, 그 뒤로 평생 남은 자국들, 학교에서 받은 놀림, 그리고 그 때문에 제가 얼마나 위축되어 살아왔는지.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는 제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위로의 말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진지하게 집중해서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말을 다 마쳤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당신은 그냥 당신이에요. 그가 말한 그 한마디는 정말 담담했어요. 동정어린 목소리도 아니고 과장된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도 이렇게 따뜻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셨잖아요.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저를 정의해왔던 게 화상 자국이었는데
처음으로 그게 제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었어요. 여전히 긴 팔을 입고 다녔지만 적어도 그의 시선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소매를 팔꿈치까지 올려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토요일 그가 자신의 원룸에 초대해 주셨어요. 집에서 한국 음식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허락했어요. 그의 집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들이 빼곡히 꽂힌 책장과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김치찌개를 끓여주셨는데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요리를 잘 아시네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혼자 살려면 요리는 필수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치료는 받아보셨어요? 요즘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렸을 때 의사가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렵다고 했던 기억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시도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그런 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는 차원에서요. 그의 제안은 부드러웠어요. 강요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 그냥 하나의 선택지를 제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의 앞에서 긴 팔을 벗어봤어요. 그의 집에서 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였습니다. 그가 너무 더우시면 편하게 하세요. 라고 말해주셔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소매를 걷어올렸어요. 제 팔에 자국을 본 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갔어요. 오히려 제가 더 당황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그는 웃으며 답해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던가요? 그런 게 뭐 어때서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국이 그렇게 끔찍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흔적은 있었지만 그것이 제 전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변해갔어요. 그와 함께 있을 때는 긴 팔을 입되 소매를 걷어올리는 일이 자연스러워졌고 집에서는 아예 반팔을 입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밖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그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다는 기쁨,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 모든 게 처음 경험하는 감정들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항상 저만 그에게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은 제 삶을 완전히 다른 색깔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와 행복 속에서도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시련과 그 시련이 우리의 사랑과 제 인생을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할지 말이에요.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엄마도 제가 밝아진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혼자만 지내던 제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표정에는 걱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외출할 때마다 누구를 만나는지 궁금해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관심 있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씀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애매하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엄마의 예리한 눈빛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그와 만나서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었을 뿐인데 엄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켜보시는 시선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며칠 후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셔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최근에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학교 생활이 재미있어져서라고 대답했지만 엄마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제가 외출할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들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엄마가 제 옷차림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느 날 평소보다 소매가 조금 짧은 티셔츠를 입고 나갔을 때 엄마가 지적하셨습니다. 조심해야 한다고, 제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저를 다시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아무리 그 앞에서 편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저는 남들과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엄마의 걱정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답답함도 느꼈습니다. 몇 주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던 중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어서 급하게 근처 카페로 뛰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제 옷이 젖어버렸어요. 카페에서 옷을 말리려고 소매를 걷어 올렸는데 그 순간을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보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엄마가 저를 부르셨어요. 아주머니가 제 팔에 있는 자국을 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소문을 가장 빨리 퍼뜨리는 분이었거든요. 분명히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였어요. 엄마는 평소보다 목소리를 높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지 모르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봤냐고 하시면서 제가 상처받으면 당신은 어떡하냐고 하셨어요. 오랫동안 참아오셨던 걱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엄마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여전히 저를 보호해야 할 연약한 존재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어른이니까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알아서 한다는 게 팔뚝 보여주고 다니는 거냐고 반박하셨습니다. 그 대화는 점점 격해졌어요. 엄마는 제가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고 저는 감정이 올라와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엄마를 위로하려고 했는데 정작 제가 조금 나아지려고 하면 막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더 큰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와 만나서 밤 10시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시간까지 어디서 뭘 했냐고 물으시더니 친구냐 남자친구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눈치채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제 변화된 모습으로 알 수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가 제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엄마는 그 사람이 저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제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저는 제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권리는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상처받는 건 결국 저라고 하셨어요. 그건 엄마가 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을 때 엄마도 목소리를 높이시며 세상이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쌓여있던 서로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가 항상 저를 약한 사람으로만 보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제가 다치는 걸 못 보겠다는 게 잘못이냐고 반문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제가 이렇게 살게 된 게 누구 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지셨고 저도 제가 한 말에 놀랐습니다. 엄마가 그때 조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제가 왜 평생 이런 고생을 해야 하냐고 계속 말했어요.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이 그랬다고, 다 당신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며 제 방으로 가셨어요. 그날 밤 문틈으로 엄마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해버린 거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와 저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었어요. 식사도 따로 했고 마주쳐도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괴로웠어요.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지만 정말로 엄마를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먼저 사과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로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말할 사람도 없고 마음도 편치 않았는데 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도 이런 상황을 다 털어놓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가 걱정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한 달 정도 그런 상태로 지냈을 때 그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달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와 함께 보낸 시간이 벌써 1년이나 되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연락은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같이 가는 건 어떻겠냐고 한국으로 함께 가자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크게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이었거든요.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정말 진심이라고 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캐나다에서 상처받은 채로 사는 것보다 그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서로 말도 안 하는 상황이지만 저를 두고 멀리 떠난다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집에서는 여전히 엄마와 냉랭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떠나는 것이 도피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했어요. 그와 함께 한국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평생 화상 자국을 숨기며 살기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가 저와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짐을 꾸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께 한국에 간다고 말씀드려야 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한 달 넘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엄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한국에 간다고 말씀드렸을 때 엄마는 잠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그 남자와 함께 가는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행복하다면 당신은 그걸로 됐다고 작게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전히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상태였지만 엄마는 결국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거였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엄마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말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들을 적었어요. 한국에서 잘 지내겠다고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 뵙겠다고 약속드렸어요. 공항으로 떠나는 아침, 엄마는 현관에서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서로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서먹한 관계로 헤어지는 게 가슴 아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와 함께 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엄마와도 화해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그런 생각들로 가슴이 가득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한국의 습도였어요. 캐나다와는 완전히 다른 무더위가 제 몸을 감쌌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땀이 줄줄 흘렀는데 저는 여전히 긴팔 셔츠와 긴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를 따라 지하철을 타고 그의 집으로 향하면서 저는 이 낯선 땅에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그의 집은 서울 한복판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좁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시차 적응도 힘들었고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그는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주었지만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날씨였어요. 7월 중순의 서울은 정말 찜통 같았습니다.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았는데 저는 여전히 긴팔을 고집하고 있었어요. 집안에서도 에어컨을 틀어놨지만 밖에 나가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 자국을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첫 주에 그와 함께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복숭아를 고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왜 이렇게 더운 날에 긴팔을 입고 다니냐며 팔을 걷어주려고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그 모습을 본 그가 재빨리 제 앞으로 나와 아주머니께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계속 걱정하시며 열사병에 걸릴 수 있다고
젊은 아가씨가 왜 그러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피부 치료 기술이 있다고 이제 반팔 반바지 입고 살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캐나다에서는 치료비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그는 정말로 피부과 예약을 잡아주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병원이었는데 가는 길에 저는 계속 떨렸어요. 만약 의사가 치료가 어렵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정말 차분하고 전문적인 분이셨어요. 제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넘게 품고 살았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는 제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레이저 치료와 각종 관리 비용을 합치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그는 괜찮다며 함께 돈을 모아보자고 했지만 저는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어 과외를 시작했고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고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가 모든 걸 도와주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과외를 하고 오후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일했는데 긴팔을 입고 더운 주방에서 일하는 게 정말 고역이었어요. 하루 종일 땀에 흠뻑 젖어서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밤 그와 함께 앉아서 오늘 번 돈을 계산하고 치료비 목표까지 얼마나 모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조금씩이지만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걸 보면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 레이저 치료를 받는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어요. 아프긴 했지만 참을 만했고 무엇보다 드디어 시작이라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치료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레이저를 받고 집에서는 매일 처방받은 연고를 발랐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급했지만 3개월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옅어진 것 같은 자국을 보면서 혼자 미소를 짓곤 했어요. 그도 제 변화를 보면서 정말 기뻐해 주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정말 잘 되고 있다고 격려해 주었어요. 치료를 시작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집안에서 반팔을 입어봤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팔을 바라보니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날 그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밖에서도 반팔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아직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몇 주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정말 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고장난 지하철을 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긴팔을 입고 나왔는데 지하철 안이 찜통이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용기를 내보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걷었다가 점점 더 올려서 팔꿈치까지 드러냈어요. 지하철 안 사람들은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20년 넘게 숨겨왔던 제 팔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더 자유로워졌어요. 집 근처 편의점에 갈 때는 반팔을 입기도 하고 카페에서 일할 때도 소매를 걷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조심스러웠지만 예전처럼 절대적인 공포는 아니었어요. 1년이 지날 무렵 제 피부는 정말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어요. 의사 선생님도 정말 잘 되었다고, 이제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와 그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고생하며 돈을 모으고 치료 과정을 지켜봐주고 제가 변화해가는 모습을 응원해준 그에게 저는 더없이 고마웠어요.
이런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게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제가 반팔을 입고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다고, 이제는 자신감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엄마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 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연락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는 주고받았지만 전화통화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의 갈등과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좋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제 어머니를 모시자고, 더 이상 서로 아프게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엄마도 저를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엄마와 화해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했으니 이제는 엄마도 안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엄마께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듣게 될 텐데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가 옆에서 응원해 주었고 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엄마 번호를 누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엄마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엄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누구냐고 물어보시더니 제 목소리를 듣고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처음엔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안부부터 물어봤어요. 엄마는 건강하시냐고, 잘 지내고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소리에서 그동안 얼마나 걱정하셨는지가 느껴졌어요. 통화가 이어질수록 엄마의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저도 점점 편해지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치료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을 때 엄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말이냐고, 많이 좋아졌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저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는 반팔도 입을 수 있을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엄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쁜 눈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1시간 넘게 통화를 하면서 저는 엄마께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 해드렸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치료는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통화 마지막에 저는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다음 주에 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한국에 오신다고, 정말 기쁘다고 말했어요. 그도 저와 함께 기뻐해 주었고 어머니를 잘 모시자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앞에서 제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정말 당당하게 보여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와 함께 쇼핑을 나갔어요. 평생 처음으로 짧은 치마와 반팔 티셔츠를 사려고 했습니다. 백화점 옷가게에서 여러 가지를 둘러보는데 모든 게 낯설었어요. 지금까지 긴팔과 긴 바지만 입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옷들을 고르려니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가 제 옆에서 조언해 주었습니다. 어떤 색이 잘 어울리는지, 어떤 스타일이 좋을지 함께 골라주었어요. 저는 파스텔 톤의 분홍색 티셔츠와 무릎 길이 치마를 골랐습니다. 탈의실에서 갈아입어보는 순간 거울 속 제 모습이 정말 낯설었어요. 이게 정말 저인가 싶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자국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숨겨왔던 제 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옷을 갈아입다 말고 그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저와 결혼해달라고, 평생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탈의실 안에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는 옷을 갈아입다 말고 프로포즈한 여자는 처음이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진지했어요. 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결혼하자고 말해주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서로 껴안으며 울었던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쇼핑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희는 엄마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엄마가 주무실 공간도 마련했어요. 저는 계속 떨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시고 어떤 반응을 하실지, 정말 좋아하실지 걱정되었어요. 엄마가 오시는 날, 저는 새로 산 치마와 반팔을 입고 인천공항에 나갔습니다. 그도 함께 갔어요.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년 반 만에 엄마를 보는 거였고, 이렇게 변한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첫 순간이었거든요. 멀리서 엄마가 나오시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면서 찾고 계셨어요. 저는 손을 크게 흔들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때 엄마가 저를 보시더니 잠시 멈춰 서셨어요. 엄마의 표정이 점점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에서 점점 확신으로 바뀌더니 마침내 눈물을 터뜨리며 저에게 달려오셨어요. 저도 엄마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공항에서 서로 껴안고 우는 저희를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엄마는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정말 제가 맞냐고 하시면서 제 팔과 다리를 보셨어요. 자국이 거의 없어진 걸 보시고는 더욱 놀라셨습니다. 저는 엄마께 모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치료 과정과 그가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지난 시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를 소개해드릴 때 엄마는 정말 고맙다고, 딸을 이렇게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도 정중하게 인사드리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길 내내 엄마는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얼마나 후회하며 사셨는지, 저에게 미안했는지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때 너무 심한 말을 했다고, 정말 미안했다고 사과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이 그날 밤 모두 풀렸어요. 다음 날 그는 저와 엄마에게 찜질방에 다녀오라고 제안했습니다. 모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목욕탕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제 몸을 보여드리는 걸 피해왔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기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가자고 하시니까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찜질방에 가서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제 몸을 가리지 않았어요. 엄마는 제 팔과 다리를 보시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믿을 수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물에 함께 앉아서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으시며 이제 됐다고, 이제 정말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제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당신도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찜질방에서 나와서 그를 만났을 때 엄마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이제 당신은 제 사위라고 인정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모든 게 완성된 기분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저희는 정식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한국에 더 머무르시면서 저희 결혼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드레스를 고르러 갈 때도 함께 가셨는데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시고는 또 우셨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하시면서요. 결혼식은 작고 따뜻하게 치렀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한국에서 만났는데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별히 제 과거나 흉터에 대해 묻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와 함께 서 있을 때 저는 정말 꿈 같은 기분이었어요. 결혼 후에는 더욱 자신감 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옷을 고르는 것도 자유로워졌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해변에도 가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1년 후에는 아기도 생겼어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엄마가 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임신 기간 동안 엄마가 계속 한국에 머무르시면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함께 가주시고 태교도 함께 해주셨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제가 겪었던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키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충분히 주고 싶었어요. 엄마도 손자를 보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시며 정말 좋은 엄마가 될 거라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걱정이 이 작은 생명 앞에서 모두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에 그 두려웠던 시간들이 꿈같이 느껴져요. 반팔을 입고 아이를 안고 공원을 산책하고 다른 엄마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때때로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시절의 사고, 긴 방황의 시간, 엄마와의 갈등, 그리고 한국에서의 치료와 회복. 모든 것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만든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보낸 시간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과정들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긴 팔과 긴 바지 속에 숨어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의 사랑과 격려가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엄마와의 관계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엄마도 제가 독립적인 어른이라는 걸 인정해 주시고 저도 엄마의 걱정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자를 함께 키우면서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찾았고 진정한 치유를 경험했어요.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도 저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제 진짜 고향 같이 느껴져요. 제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걸 깨달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정말 크다는 것도 몸소 체험했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어요. 육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피부 케어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아이의 연약한 피부를 돌보다 보니 제가 경험했던 치료 과정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개인적인 호기심 정도였는데 점점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한 후 저는 에스테틱 학원에 등록했어요. 주 3회 수업이었는데 엄마가 아이를 봐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수업을 들어갈 때는 정말 떨렸어요. 20대 초반 학생들 사이에서 30대 주부가 공부한다는 게 어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피부의 구조, 화상 흉터의 치유 과정, 다양한 치료법들.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이론적으로 배우니까 더욱 이해가 잘 되었어요. 강사님도 제가 실제 경험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6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새로운 분야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딴 후에도 바로 일을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아이가 어리기도 했고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습니다. 화상이나 흉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거기서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혼자 고민하는 사람들, 치료 정보를 찾지 못해 헤매는 사람들. 모두 예전의 제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댓글로 간단한 조언만 달았습니다. 제가 받았던 치료에 대한 정보나 병원 추천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라서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정말 도움이 된다고 말해주었어요. 몇 달 후, 저는 더 체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익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제 치료 전후 사진을 공개하는 건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첫 번째 게시물은 화상 흉터 치료에 대한 기본 정보였습니다. 어떤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드는지. 제가 직접 알아보고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서 올렸어요. 반응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팔로워 수는 많지 않았지만 댓글로 감사하다는 말들을 많이 받았어요. 저처럼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용기를 냈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팔로워 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때부터 더 다양한 내용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흉터 관리법, 메이크업으로 가리는 방법, 심리적 극복 과정. 제가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나누었어요. 어느 날 한 팔로워가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딸이 어린 시절 사고로 화상을 입었는데 제 이야기를 보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정보와 희망의 메시지를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더 솔직하게 공유했어요. 캐나다에서의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받았던 따돌림, 엄마와의 갈등, 한국에서의 치료 과정. 모든 것을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제 이야기에 공감한다는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느새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된 거였어요. 1년쯤 지났을 때 제 계정 팔로워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는 유명해지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그즈음 몇몇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얼굴을 공개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요청이 들어오면서 이것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엄마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도 상의했어요. 모두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제가 이런 일을 통해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첫 번째 TV 인터뷰를 할 때는 정말 떨렸습니다. 방송국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고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막상 인터뷰가 시작되니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 치료 과정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하루 만에 2만 명이 늘었고 메시지도 수백 개가 왔어요. 대부분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정말 이 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몇 번 더 방송에 출연했고 잡지 인터뷰도 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화상 흉터 극복 사례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가장 기뻤어요. 인기가 높아지면서 여러 제안들도 들어왔습니다. 화장품 브랜드에서 광고 모델을 해달라는 제안도 있었고 책을 써달라는 제안도 있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일들만 하고 싶었거든요. 결국 제가 선택한 건 에스테틱 센터를 차리는 것이었어요. 제가 배운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흉터나 상처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직접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해드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했어요. 센터를 열고 나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첫 번째 고객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이었는데 어린 시절 사고로 팔에 흉터가 있으셨어요. 상담을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제 이야기와 비슷했습니다. 그분께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설명해드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몇 달 후 변화를 보시고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그분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지금은 센터 운영과 함께 온라인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5만 명을 넘어섰고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어요. 매주 새로운 정보나 제 일상을 공유하면서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년 넘게 숨어서 살았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무엇보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뿌듯합니다. 아이도 이제 4살이 되었는데 엄마가 하는 일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설명해주면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아이가 커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책도 출간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와 함께 화상 흉터 극복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담았어요. 출간 소식을 SNS에 올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고 책을 읽고 감동했다는 메시지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제 일상은 정말 바뀌었어요. 센터에서 고객들을 만나고 집에 와서는 아이를 돌보고 저녁에는 SNS 업데이트를 하고 바쁘지만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다고 느끼니까 매일이 즐거워요. 남편도 제 변화를 정말 기뻐해 줍니다. 예전에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던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해줘요.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 육아로 바쁘시면서도 제 일을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습니다. 센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자랐던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끔 과거에 저에게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할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그리고 그 경험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 인생에서 화상 흉터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매일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 센터에 오시는 고객분들, 그리고 SNS에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덕분에 저는 더욱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